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10.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10장. 비유. 운명을 만드는 기적의 힘. 비유는 아마도 인간의 가장 풍성한 잠재력 중 하나일 것이다. 비유의 효능은 마법에 가깝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깜빡 잊고 그 안에 그대로 남겨둔 창조 도구처럼 보인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스페인 철학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 더 이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지금이 기로야. 완전 실패야.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정말 행복해요.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내 책임이 아주 막중해. 인생은 즐거워. 지금 최악이야. 지난 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운명을 지시하는 말의 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더 많은 의미와 감정적 강도를 전달하는 특정 표현들을 살펴볼 것이다. 바로 비유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는 말과 십자가 이미지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십자가가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 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힘을 더 많이 전달할 것이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형상에 불과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준과 생활 방식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 이제 그 십자가 끝을 비틀어 갈고리 형태로 만들어 이를 낫지라는 단어와 비교해 보라. 어느 것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발산하는가? 역시 대부분의 사람에게 하켄 크로이츠가 나치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질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을 촉발하고 행동을 부추기기 위해 상징이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미지, 소리, 물체, 특정 행동, 특정 단어 등 여러 가지가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되면 비유의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비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에 비교하여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 두 개념이 실제로는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다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유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단어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감정의 강도를 형성한다. 또 우리를 즉시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 인간은 생각하고 말할 때 항상 비유를 사용한다. 우리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끼어 있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둠 속에 있다 라거나 머리를 물 위로 내밀기 위해 애쓰다 라고 말한다. 당신이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지금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물 위로 내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은가? 또 당신이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또 당신이 시간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천천히 흐르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시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바뀌지 않겠는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도 비유다. 학습이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연상을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인데 비유가 바로 이런 학습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비유가 두 대성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X가 Y와 비슷하다면 우리가 X를 이해하기만 하면 Y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옴, 암페어,
와트, 저항기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당신에게 전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이런 용어들을 전혀 모르는 데다가 참조할 만한 것도 없어서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게다가 그런 용어들의 관계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내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비교하면서 전기를 설명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파이프 그림을 그려가면서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당신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작은 마개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개가 바로 전기 장치에서 저항기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당신은 저항기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유해서 전기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모하메드, 공자, 노자 등 모든 위대한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해 왔다. 종교적 믿음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가 뛰어난 스승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는 그의 메시지 내용이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것을 설파한 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어부들에게 가서 신도들을 모으기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신도를 모은다는 어떤 언급도 듣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자 어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시 이해했다. 예수는 어부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고기를 잡는 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다. 예수는 비유로 설교하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단순한 이미지로 전환시켜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사실 예수는 스토리텔링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구원의 약속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평생을 바친 분이다. 비유는 삶의 경험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비유를 할 때 우리를 제한하는 부정적 믿음들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그동안 원자 핵 내의 양성자 및 중성자와 전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태양계와 비유하곤 했다. 이 비유의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학생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태양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에 대해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핵을 태양으로, 전자를 그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학자들이 이 비유를 사용한 까닭에 학생들이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등거리 궤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전자도 핵으로부터 등거리 궤도를 유지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제한적 전제 조건이었다. 사실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수년 동안 원자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서 난해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이 비유로 인해 생긴 일련의 잘못된 전제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전자가 등거리 궤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각각의 원자의 궤도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다르다. 태양계 비유를 포기하면서 비로소 이런 새로운 이해가 정립되기 시작했다. 물론 원자 에너지에 대한 이해는 그 이후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다. 보편적 비유. 9장에서 언급했던 내 회사의 분노한 CEO를 기억하는가?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를 구사하는 기술을 개발한 나는 바로 그날에 또 보편적 비유의 가치를 발견했다. 나는 CEO가 감정을 강화시키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 왜 맨 처음부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는지 궁금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음 상태는 생리 기능과 우리 마음이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그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그자들이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우리를 상자 안에 가두려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당신도 이런 상황에 갇혔다고 믿거나 이런 상황을 표현한다면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 수년간 사람들이 옛 패턴을 중단하고 비유를 바꾸면 감정도 바꿀 수 있다고 도왔지만 나의 그런 행동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라벨을 붙이는 것의 힘이다. 당신이 하는 일에 라벨을 붙이면 특정 이름을 붙이면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 나는 CEO를 보며 그자들이 들고 있던 물총이 무슨 색이던가요? 라고 물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나는 다시 물었다. 그자들이 들고 있던 물총이 무슨 색이었느냐고요? 내 질문이 즉시 그의 패턴을 깨뜨렸다. 그의 마음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내 이상한 질문에 집중했고 그것이 즉시 그의 내면의 초점을 바꿔버렸다. 그가 물총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감정이 변한 것이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에 품게 되고 질문에 대답하려고 궁리하면서 초점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파란색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당신은 무슨 색을 생각할 것 같은가? 단연 파란색을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파란색이 떠오를 것이다. 그의 초점을 물총으로 바꾸면서 그를 화나게 만드는 이미지를 즉시 부숴버렸고 그 순간 그의 감정 상태가 바뀌었다. 그가 생각한 상자는 어디 갔을까? 나는 그가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상자에 관해 말하자면 분명한 건 당신을 가둘 수 있는 상자라면 몰라도 나를 담을 만큼 큰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이 말 한마디로 그 상자도 한 점 남김없이 파괴되어 버렸다. CEO가 강한 감정, 화를 수시로 표시하는 것은 공격적인 비유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정말로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왜 개선되지 않는지,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비유를 한번 살펴보라. 아마도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거나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종종 내뱉는다. 하지만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는 금방 만들 수도 있지만 금방 바꿀 수도 있다. 비유가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유는 금방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세상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가게나. 그러면 그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겠지만 곧 내 말을 이해하고는 초점을 바꾸고 감정도 바꾸게 될 것이다. 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라거나 벽에 부딪혔어 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벽에 구멍을 뚫어보게 라고 말해줄 것이다. 물론 벽 위로 올라가거나 벽 아래로 터널을 뚫거나 벽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통과하는 방법도 있다.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당신이 마음속으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 누군가가 내게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쪽은 놔두고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막혀서 답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막힌 게 아니다. 물론 약간 좌절할 수도 있고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앞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이 그 상황을 막혔다고 표현하는 순간 당신이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비유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말하는 비유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영화배우 셀리 필드가 이제 44살이 된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중년에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실망스럽게 표현한단 말인가. 앞이 캄캄하다고 느낀다면 불을 밝히면 된다. 혼란의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해변으로 걸어 올라가 사리 분별의 섬에서 휴식을 취하라. 이 말이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유치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비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문제적 비유를 피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비유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유에 민감해지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된다. 이 비유가 내가 정말로 말하려는 것인가? 이 비유가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부정확한 것인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는 같아요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같다는 말이 비유를 사용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힘을 불어 넣는 질문을 하라. 어떤 비유가 더 좋을까? 이 상황을 생각할 때 더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비유 말고 다른 비유는 어떨까?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삶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거나 당신은 삶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내게 있어 인생은 끊임없는 전투와 같소 라고 말하거나 인생은 그 자체가 전쟁이지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런 비유의 말과 더불어 실제로 인생은 전쟁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원자와 태양계의 예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신은 비유 속에 들어있는 일련의 무의식적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비유에는 일체의 규칙, 생각, 선입견이 동반된다. 인생이 전쟁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삶을 어떻게 인식하겠는가? 힘든 생을 살다가 마침내 죽겠지요 라거나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싸우다 가겠지요 라거나 서로 물고 뜯는 게 인생이지요 라거나 삶이 정말로 전투라면 결국 상처만 남겠지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모든 비유가 사람, 가능성, 일, 노력, 그리고 우리 삶 자체에 대한 무의식적인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인생은 게임이다. 사람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유가 다르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인생을 시험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생은 1등 아니면 낙제,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이다.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말대로 인생이 정말 시험이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달플 것이다. 시험 준비를 잘 했을 수도 있고 낙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생각이지만 커닝하는 인생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인생은 경쟁이다. 그런 인생은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오직 한 명의 승자만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인생은 게임이다. 인생을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인생이 재미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경쟁이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은 더 많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인생이 게임이라면 패배자들도 있겠네요.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그렇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질문은 당신이 게임이라는 단어에 어떤 믿음을 붙이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황을 어떻게 비유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이 달라진다. 확실히 인생에 대한 테레사 수녀의 비유는 삶은 신성하다는 것이다. 당신도 삶이 신성하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비유라면 당신은 삶에 대해 좀 더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인생을 그저 재미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인생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인생이 갑자기 놀랍고 재미있고 특별한 것이 될 것이다. 인생이 춤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러면 인생은 더 아름다운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 그리고 좀 더 우아하고 리듬감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비유 중 어느 것이 당신의 삶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가? 아마도 변화를 위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하지만 모든 비유는 어떤 맥락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는 한 가지 비유만 한다면 우리 삶이 상당히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리학자가 원자를 설명하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태양계 비유가 문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확장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심지어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도 여러 가지로 확장해야 한다. 비유는 삶이나 원자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경험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유를 가지고 있다. 일터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자, 이제 소금 광산으로 돌아갑시다. 라거나 나는 코가 닳도록 일해야 해.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가? 또 내가 아는 몇몇 사업가들은 그들이 소유한 회사를 내 자산으로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을 내 부채라고 비유한다. 이런 생각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또 자신의 회사를 매일 갖고 개선해야만 보상을 수확할 수 있는 밭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또 일터를 친구를 사귀고 승리하는 팀에 합류할 기회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내 경우는 회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연결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인생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미국의 법 사상가. 인생은 경쟁이다 라는 보편적 이유를 인생은 게임이다로 바꾸기만 해도 여러 분야에서의 삶의 경험을 동시에 즉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이 인생을 춤으로 본다면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까? 그것이 회사의 운영 방식도 바꿀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 삶의 여러 분야에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 즉 보편적 변화의 예다. 물론 나는 지금 상황을 보는 방식에 옳고 그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보편적 비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즉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와 마찬가지로 비유의 힘도 단순성에서 나온다. 몇 년 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2주간의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세미나 중에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맨손으로 사람들을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눈앞이 까매지고 있어, 까맣게 칠해지고 있어 라고 외쳐대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앞에 앉아있던 정신과 의사가 소리쳤다. 이런, 이 사람 조현병 환자예요.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라벨, 조현병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이 남자의 흥분 상태를 즉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내게는 아직 보편적 이유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을 실행했다. 우선 그의 패턴을 중단시켜야 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소리쳤다. 그럼 그냥 하얗게 칠해요. 흰 수정액으로 하얗게 칠해버려요. 순간 그 남자는 멍한 표정을 짓더니 하던 행동을 멈추었다. 세미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얼굴과 몸이 변하더니 호흡이 달라졌다. 나는 다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얗게 칠하세요 라고 말하고 나서 그에게 이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럼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하고는 세미나를 계속 진행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고 사실 나도 내 방법이 이렇게 쉽게 작동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그 후 이틀 뒤에 그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내가 40살이 된 날인데 갑자기 화가 나더군요. 앞이 캄캄해지더니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고 아무나 찌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어둠의 하얀색을 입히고 나니 모든 게 다시 밝아지더군요.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의 좋은 기분은 계속 유지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비유 하나를 바꿈으로써 생긴 일이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와 보편적 비유를 이용해 부정적 감정 강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강한 강도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유용하고 중요할 때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부부의 아들은 늘 마약과 술에 취해 산다. 그 부부는 아들의 파괴적인 패턴을 바꾸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삶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한계에 이르렀고 그때 그들에게 무언가를 실행하도록 지렛대를 제공해 준 것은 한때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과 나눈 대화였다. 그 사람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 아들의 머리에 총탄 2발이 겨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이고 다른 하나는 술이지요. 이 둘 중 하나가 그를 죽일 겁니다. 지금 그를 막지 않으면 그가 죽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상황을 이런 비유로 표현하자 부부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 부부는 아들의 문제를 그저 어려운 과제로만 여겨왔지만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새로운 비유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 부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정서적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아들의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올바른 보편적 비유를 선택하라. 사람들의 보편적 비유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인류학자 메리 캐서린 베이트슨이 인터뷰에서 나쁜 비유보다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한 것을 읽고는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 번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이 특정 여성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여성은 접수처에서부터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고 세미나장에 들어오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방이 너무 덥네 춥네 하더니 다음에는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키가 너무 크다느니 하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이었다. 내가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부터는 내 강의가 효과가 없다느니
사실이 아니라느니 예외도 있다느니 하는 바람에 5분 이상 세미나를 진행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패턴을 깨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원인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틀림없이 삶에 대해 어떤 보편적 믿음이나 보편적 비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그녀를 사소한 것에도 집착하게 만들고 악의적인 접근 방식을 갖게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 행동으로 얻으려 하는 게 뭐죠? 나는 당신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또는 사소한 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평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작은 구멍도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배가 침몰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원인이 되는 작은 구멍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그 여성은 인생을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비유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실제로 사소한 일로 여러 번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이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몇 가지 사소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또 재정적 어려움도 사소한 원인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생각에 이 비유를 채택한 것이다. 확실히 그녀는 내가 작은 지렛대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이 비유를 바꾸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비유가 그녀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을 변화시키면 즉각적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일련의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 자신의 옛 패턴을 깨뜨리고 그 비유를 바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그녀의 비유에는 게임으로서의 삶, 춤으로서의 삶 등 다양한 보편적 비유가 혼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항상 작은 구멍을 습관적으로 찾았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를 바꿈으로써 그녀는 모든 것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 이 여성의 사례는 보편적 비유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자존감으로부터 인간관계, 세상을 다루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비유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상황을 표현하는 비유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신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유를 어디서 얻었는가? 아마도 당신의 부모님, 선생님, 동료, 친구들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결국 추론을 확인하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각각 다른 비유를 사용했다. 교사입니다. 학생이기도 하고요. 탁월한 인재를 찾는 사냥꾼이죠. 물론 연설가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최고의 성과를 내는 컨설턴트입니다. 치료사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상담사랍니다. 등등.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올바른 느낌을 전달하지는 못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도 내게 여러 비유를 사용했다. 언론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피하고 싶은 비유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의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비유는 그들에게도 절대 힘이 되지 않는다. 각자의 변화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비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적절한 비유를 찾았다. 바로 나는 코치입니다 라는 표현이다. 코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내게 코치란 당신의 친구이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다. 코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념한다. 코치는 당신에게 도전 의식을 불어 넣어주고 당신의 힘든 일을 면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코치는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코치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완벽한 사람일 필요가 없는 이유다. 사실 지도받는 사람이 코치보다 타고난 능력이 더 뛰어난 능력자일지 모른다. 하지만 코치들은 수년 동안 특정 분야에 자신의 힘을 집중해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당신의 성과를 즉시 높여줄 수 있는 한두 가지 특별한 기술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코치는 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들은 항상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물론 코치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적절한 순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고 그 일을 하도록 당신을 이끌어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진정으로 성공한 코치다. 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더 빠르고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기업의 최고위 임원이든 대학생원이든 주부든 노숙자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든 코치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이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하자마자 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내 감정도 즉시 바뀌었다. 나는 스트레스가 줄면서 훨씬 더 편안해졌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굳이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거나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내일이 더 재미있어졌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몇 배 더 커졌다. 비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아내 베키와 나는 영광스럽게도 배우 마틴 쉰과 제니 쉰 부부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들은 거의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서로 간에는 물론 가족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절대적으로 지원한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내가 가장 존경해 맞지 않는 덕목이다. 사람들은 마틴을 헌신적인 기부자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매일 얼마나 돕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이 부부는 그야말로 고결한 삶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들의 인간성을 비유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도 깊은 배려와 연민을 느낀다. 나는 마틴이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촬영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들려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잊을 수 없다. 그 전만 해도 그는 인생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인생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보고 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그가 인생은 신비롭다는 새로운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신비로움, 매일 새로운 경험이 펼쳐지는 경이로움과 가능성을 너무나 사랑한다. 무엇이 인생에 대한 그의 비유를 두려움에서 신비로움으로 바꾸었을까? 바로 강렬한 고통이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은 필리핀의 깊은 정글에서 촬영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 않고 촬영이 이어졌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 되면 마틴과 제닛은 마닐라의 주말 휴식처까지 2시간 30분을 운전해 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토요일까지 촬영이 잡히는 바람에 마틴은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제닛은 짐꾼 한 명의 의안을 사러 도시로 가야 했다. 그 짐꾼은 너무 가난해서 의안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그녀가 의안을 사주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마닐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마티는 극심한 통증에 온몸을 뒤척이며 땀을 뻘뻘 흘렸다. 아침이 되자 심한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몸의 일부가 무감각해지며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바닥으로 떨어진 그는 온 힘을 다해 겨우 문 밖으로 기어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실제로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평온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멀리서 호수를 가로지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 이게 죽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으니까. 그 순간 그는 삶 자체가 진정한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즉시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팔을 뻗어 풀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최대한 집중해서 풀을 천천히 코에 갖다 대었다. 거의 느낌이 없었다. 그러다 풀냄새가 나는 순간 통증이 되살아났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계속 고통과 싸웠다. 짐꾼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표정과 말하는 것을 보고 마티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묵시록 촬영팀의 헬기 조정사는 목숨을 걸고 시속 30, 40노트의 강풍을 뚫고 헬리콥터를 조정해 그를 도시의 병원까지 후송시켰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때 제닛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열사병에 걸렸다는 말만 들었지만 의사는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마틴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두려움에 대한 자기 자신과 마틴의 패턴을 모두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말 한마디로 완수했다. 그가 겨우 눈을 뜨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그냥 영화예요. 여보, 이건 영화일 뿐이라고요. 마티는 그 순간에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비유인가.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인 것이다. 그녀의 말은 영화 속 연기일 뿐 실제로 심장마비가 일어날 리 없다는 암묵적 메시지였지만 나는 그녀의 비유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영화를 촬영할 때 극중의 고통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감독이 컷이라고 외칠 것이다. 제닛은 이 멋진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패턴을 깨뜨렸다. 이 하나의 비유가 마틴이 자원을 끌어모으도록 도왔다. 마틴은 오늘날까지도 그 비유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믿고 있다. 비유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채택하는 비유가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달 탐사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지구 우주선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 이 비유가 인류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일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째서일까? 우선 우주선이라는 단어를 듣고 감정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에서 환경이 전혀 연상되지 않는다. 반면 대지의 어머니라는 비유를 듣고 느껴지는 감정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라. 우주선을 깨끗하게 유지하자에서 느끼는 감정과 어머니를 보호하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지 않은가? 비행기 조종사들과 선원들은 그들의 비행기나 배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하면서 그녀는 미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왜 그는 미남이라고 말하지 않는 걸까?
아마도 파란 하늘이나 반짝거리는 바다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비행기와 배의 모습을 크고 뚱뚱한 남자보다 날씬하고 맵시 있는 공주에게 비유하는 편이 더 멋지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비유를 사용한다. 걸프전의 첫 작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미국은 사막의 방패라는 작전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전투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막의 방패 작전은 사막의 폭풍으로 바뀌었다. 비유의 이름을 바꾼 것이 모든 사람에게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즉시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라.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의 말을 빌리자면 연합군은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아랍국들을 사담 후세인으로 붙어 막아주는 작전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쓸어내는 자유의 폭풍이 되었다. 대륙 전역에 철의 장막이 내려졌다. 윈스턴 처칠. 지난 몇 년 사이에 동유럽의 얼굴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생각해보라. 철의 장막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의 경험을 형상화한 비유였다면 베를린 장벽은 유럽 대륙을 둘로 갈라놓은 물리적 상징이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단순히 돌담이 허물어진 것 이상을 의미했다. 하나의 상징이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의 삶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는 새로운 비유들이 생겨났다. 이전에도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은 많았다. 그런데 이미 낡고 허물어진 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 베를린을 가로지르는 돌담이 무너진 것은 가능성과 자유,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의 돌파라는 보편적인 비유였기 때문이다. 행동에 어울리는 말. 비유에 들어있는 거대한 힘을 깨닫게 되면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가정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비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아는 한 여성 변호사는 직장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던 반대 신문투의 비유를 집에서도 적용하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와 순수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증인석에서 반대 신문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런 비유가 개인적 관계에서 좋은 효과를 낼 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완전히 헌신적인 경찰관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집에 돌아와서도 직장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가족에게도 법을 위반하는 사람 대하듯 경계하지 않겠는가? 부적절한 비유의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 성격이 너무 분열적이어서 아내와 아이들조차 전혀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다. 가족들은 그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가족들에게 지시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는가? 공항 관제탑 관제사였다. 그는 직장에서 항상 냉정하게 일해야 했다.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자신이 방향을 지시하는 조종사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했다. 그런 태도가 관제탑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니었다. 어느 한 상황, 직장 환경에서 적절했다고 해서 그 비율을 전혀 다른 환경, 가족이나 친구에 그대로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비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귀는 사람을 장난스럽게 할배 또는 할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독재자, 족쇄, 관리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남편을 마왕이라고 부르는 여성도 있었다. 긍정적인 호칭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들의 짝을 연인, 더 나은 반쪽, 평생의 동반자, 팀 동료, 영혼의 짝 등으로 부른다. 그런데 비유의 뉘앙스를 조금만 바꿔도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다.
파트너라고 말하면 전혀 열정이 느껴지지 않지만 연인이라고 말하면 열정을 느낄 것이다.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비유가 서로 간에 사귀는 방식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여성은 자신의 남편을 줄곧 같이 사는 얼간이라고 언급했는데 정작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지칭할 때마다 평생의 사랑, 더 나은 반쪽,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매우 사랑스러운 여성이었지만 무심코 사용하는 비유가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남편과의 관계에 더 적절한 비유를 함께 찾았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한 친구는 자녀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골칫덩어리라고 부르곤 했다. 그가 아이들에 대해 그런 비유를 하는 한 아이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한 백화점에서 산타클로스 역할을 했다. 우리가 등을 떠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지만 결국 수백 명의 골칫덩어리들이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그 경험이 그에게 아이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그의 비유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는 아이들을 귀여운 것들이라고 부른다. 그 비유가 그의 감정도 바꾸었을까? 물론 그렇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골칫덩어리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자녀를 대할 때는 도움이 되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도록 하라. 또한 그들은 당신이 쓰는 말을 듣고 배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내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보편적 비유는 많은 자기계발 연설가들이 이용하는 이야기다. 바로 한 석공의 단순한 이야기다. 석공이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쪼개는지 아는가? 우선 큰 해머로 바위를 세게 내리친다. 처음 내리쳤을 때는 부스러기는커녕 금조차 생기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해머를 들어 올려 계속해서 내려친다. 이것을 100번, 200번, 300번 반복한다. 그래도 바위는 끄떡하지 않는다. 계속 내리쳐도 갈라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계속 반복해서 바위를 친다. 사람들은 석공이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을 계속 한다고 지나가며 비웃는다. 하지만 석공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현재의 행동에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바위의 다른 지점을 계속 내리친다. 그리고 마침내 아마도 500번째 또는 700번째, 어쩌면 1004번째 내리칠 때 바위는 부서지지 않고 두 동강으로 갈라진다. 단 한 번 내리쳐서 돌이 갈라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눈앞의 도전에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마침내 두 동강 낸 해머처럼 나도 카니 훈련을 계속 반복 적용하고 있다. 내 초기 멘토인 짐 로는 몇 년 전 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면서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아무런 상황이 닥치면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나는 짐 론에게서 배운 대로 인생에는 계절이 있고 나는 지금 겨울에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당신이 이 비유를 받아들인다면 겨울 뒤에 반드시 무엇이 오는지 생각해보라. 바로 봄이다. 태양이 밝게 비치면 더 이상 얼어 죽을 염려도 없고 새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 봄이 되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성장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온다. 여름은 식물들을 돌보고 키운다. 비록 덥지만 탈 염려는 없다. 그리고 마침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을이 온다.
물론 때로는 좋지 않을 때도 있다. 폭풍이 몰아쳐 농작물을 파괴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계절의 순환을 믿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것도 잘 안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비유의 힘에 대한 훌륭한 예를 소개한다.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에 참가한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의 별명은 마에스트로였다. 나는 세미나에서 항상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불리고 싶어하는 비유의 이름을 별명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이 간단한 연습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흥미로운 변화를 이끌어낸다. 당신에게 번개, 사랑, 댄서, 마법사 같은 별명을 붙여준다면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가? 마에스트로는 몸무게가 평균 체중보다 170파운드, 77kg이나 나가는 과체중의 소유자였다. 그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가 뚱뚱한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뚱뚱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과 잘 통하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실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하지만 천박하고 비영적인 타입의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에게 아예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나는 뚱뚱한 사람이 영적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위대한 스승들이 뚱뚱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뚱뚱한 사람들을 사랑할 겁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을 꼬챙이에 꽂아 지옥불에서 구워내신다고도 생각합니다만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을 당신도 봤어야 했는데 물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렬하게 표현한 이유는 그의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에게 계속 질문했다. 당신 몸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나요? 그가 대답했다. 별거 없어요. 자동차와 같다고나 할까요? 내가 물었다. 좋은 차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기만 한다면 좋은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지요. 내가 그의 비유를 바꾼 것은 확실히 적절했다. 그는 뚱뚱한 것과 관계없이 이미 멋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걸맞은 새로운 비유를 채택하도록 도운 것이다. 나는 다시 그에게 그의 몸이 단지 그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 자동차가 아니라 영혼의 신전임을 알게 된다면 몸을 어떻게 다루겠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자신의 몸이 그저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몸에 대한 인식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그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언제 먹을 것인지, 어떻게 먹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습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다. 보편적 비유 하나가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이다. 당신은 신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으로만 당신의 몸을 채우겠는가? 마이스트로는 자신의 몸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품으면서 자신을 변화시켰다. 이 글을 쓰는 시점 현재 그가 세미나에 참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 한 가지 비유를 채택하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그는 이미 130파운드, 60kg을 감량했다. 몸을 신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는 습관적인 비유가 되었다. 이제 그는 슈퍼마켓에서 먹을 것을 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걸 신전에 넣어도 될까요? 가끔 예전에 즐기던 정크푸드 통로에 기웃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의 몸이 꼬챙이에 꽂혀 지옥불 위에서 구워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곳에서 벗어난다. 마에스트로는 또 예전에는 고막이 상할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내 신전을 소중히 돌봐야 하니까요. 이제 당신도 보편적 비유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확실히 이해하겠는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내 아들 조슈아가 67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그날 친구 한 명이 학교 운동장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조슈아 옆에 앉아 그를 달래주며 말했다. 아들아, 아빠는 내 기분을 충분히 이해한단다. 그 친구가 보고 싶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아직 애벌레이기 때문이란다.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내가 아들의 패턴을 조금 깨뜨린 것이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넌 지금 애벌레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대부분 애벌레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단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언제일까? 아, 맞아요. 뭔가가 자신의 몸을 감싸기 시작할 때죠. 그래, 애벌레는 곧 고치에 쌓여 완전히 묻혀버리지. 하지만 이거 아니? 고치를 열어보면 애벌레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단다.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물질만 남아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물론 애벌레도 그것이 죽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변신하고 있는 거란다. 이해하겠니? 애벌레는 지금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야. 애벌레는 곧 무엇으로 변할까? 나비요. 땅에 있는 다른 애벌레들은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을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면 맨 처음에 무슨 행동을 할까? 날 거예요. 맞아. 나비가 고치 밖으로 나오면 날개에 묻어있는 액체는 햇볕에 마르고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른단다. 애벌레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아름답지. 이제 애벌레는 더 자유로워졌을까? 아니면 덜 자유로워졌을까?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삶을 훨씬 더 즐길 것 같지 않니? 그래요. 다리가 없으니 다리 아플 일도 없겠지요? 그렇지. 나비에게는 더 이상 다리가 필요하지 않지. 날개가 있으니까. 내 친구도 지금쯤 날개가 생겨서 훨훨 날아다니고 있을 거야. 이제 알았겠지만 언제 나비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란다. 우리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때인지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신단다. 지금이 겨울인데 여름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비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믿어야 한단다. 나비는 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애벌레일 때는 나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지. 하지만 우리는 나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제야 조슈아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꼭 껴안고 말했다. 그 친구는 분명히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을 거예요. 비유는 당신이 연상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바꿀 수 있고 고통과 즐거움에 무엇을 연결할지도 바꿀 수 있다. 비유로 사용하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비유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아끼는 사람들의 경험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비유 탐정이 되어 보라. 누군가 자신을 제안하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개입해서 그들의 패턴을 깨뜨리고 새로운 비유를 제안해 주어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도 좋고 혼자 해도 좋다. 다음과 같이 연습해 보라. 1. 인생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비유를 적어보라. 인생은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은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유를 브레인스토밍 해보라. 당신은 아마도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비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는 아마도 인생은 전투나 전쟁과 같다고 했을 것이고
사정이 좋았을 때는 인생은 선물과 같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 모든 걸 다 적어보라. 그런 다음 적은 목록을 읽어보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라. 인생이 무엇과 같다면 그 인생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를 들어 인생이 신성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인생이 꿈이라면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온 세상이 무대라면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우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온 세상이 무대라는 비유가 당신이 그 무대에 올라가 변화를 시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훌륭한 비유다. 반면 그 비유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교감하지 않고 그저 연극하듯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사용하는 비유들을 잘 살펴보라. 그 비유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힘을 얻는다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새로운 비유를 적용하고 싶지는 않은가? 2. 관계나 결혼에 연결시키는 모든 비유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 비유들이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가? 아니면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의식적으로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비유를 바꿀 수 있다. 비유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가 그건 효과가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새 비유를 쉽게 채택할 수 있다. 이 기술의 장점은 매우 간단하고 쉽다는 것이다. 3. 회사, 부모, 자녀, 학습 능력 등 당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의 비유를 찾아보라. 그 비유들을 적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라. 공부하는 것이 노는 것처럼 재미있다라는 식으로 적으면 된다. 만일 공부가 이를 뽑는 것 같다라고 썼다면 당신은 공부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기에 너무 좋은 비유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바꿔라.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의 비유에도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모두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를 탐구하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4. 이 모든 분야에서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새 비유를 만들어라.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비유 4, 5가지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라. 인생은 전쟁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다. 인생은 게임이고 춤이고 신성한 것이고 선물이고 소풍이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가장 긍정적인 감정 강도를 만들어주는 비유를 채택하라. 5. 마지막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새 비유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라. 새로운 비유의 광채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기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행복의 절정에 이르도록 당신을 초대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풍족한 삶을 누리고 늘 기쁜 상태를 유지하며 이 순간에 느끼는 기쁨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지금 당신의 비유를 바꿔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그 세상은 가능성, 풍요, 경이로움,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비유를 만들고 어휘를 바꾸고 힘을 실어주는 질문을 하는 등의 창의적인 기술을 익혔으면 이제 감정의 힘을 활용할 준비가 된 것이다.